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굉장히 위험한 나라 사이에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근대 강대국이 아니라 옛날부터 센 나라였어요. 그럼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였죠. 군사력도 세고 네. 중국은 뭐 이건 뭐 그 앞에 러시아 뭐 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팽창 방향으로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주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만주하고 중국이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틈에서 어떤 직접적 1차적인 타겟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란 침공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전쟁인데 그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속국이나 뭐 정복지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당시로는 2차적 목표였단 말이야. 1차는 중국이라고. 거란도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후방을 정리한다. 청도 1차 목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북경을 점령하고 나니까 인질로 잡혀왔던 뭐 소현세자나 이 사람들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이것도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정학적 구조니까 우리가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고, 지정학적 구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든 간에 국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작은 전쟁이 벌어져도 그냥 저쪽에 가서 붙어 살자, 그럴 마음이 섰다면은 흡수됐겠죠. 몽고가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약하게 지배했어도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나 몽고군에 가입해서 저기 뭐 독일까지 갈래요. 그랬다면 나라 없어졌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때 언어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독특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조분들이 결론적으로 싸우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특히 조선시대 군대가 붕괴되고 이런 거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근대 때는 이제 정신 갖고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수인 장군 이 부상자 명단을 보면 노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비와 승려들. 네네. 우리 생각에는 다른 나라는 뭐 노예다, 노비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스파르타는 그 헤일로타이를 군대 안 보내죠. 자기보다 10배나 많은데도 나라 망할 때쯤 되니까 시민권 주겠다고 데려오지. 누가 그 노예를 전쟁터에 집어넣어요. 같이 싸우게. 안 하는데 우리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웠잖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과 정신과 노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생명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희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저기 쳐들어서 싸우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그리고 침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어오는 침략은 초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용기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할 것 같고, 지금도 어떤 나라든지 군대 필요 없다. 이제 안 싸우고 싶다. 그냥 뭐 편히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국군의 날 얘기하다가도 잠깐 그런 말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로 너는 이런 국민에 가져야 돼. 뭐 너는 이게 이래야 돼. 이거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강요하지 말자. 만약에 나라가 군대 필요 없다. 국군의 날 할 필요도 없다. 쟤들 뭐 쳐다보고 싫다. 그럴 자유는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정말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애들을 뭐 강제로 뭐 군대를 넣어놓고 나라를 지키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자유인데 그 자유가 되면 이제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지. 완벽한 자유예요, 정말. 그런 만큼 중차대한 자유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IMF 당시 근무기 운동? 사실 뭐 정부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근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국민성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임진왜란 당시에서도 뭐 노비라든지 승려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뭔가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이게 설명이 길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건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분도 있다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는 많이 장점으로 발휘됐죠. 그게 오랫동안 문화기 때문에 뭐 단점은 죽이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텼죠. 뭐 방금 이제 강대국의 뭐 침략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은 몽골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근데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물론 이제 싸워서 이긴 했죠. 하지만은 부마국으로 혼인까지 해서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가 이제 몽고의 세계 정복 이런 단계가 끝나고 이제 몽고 제국도 이제 2단계로 넘어가나 이제 좀 이제 내치에 주력하자 네네. 뭐 이러던 단계였고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원나라를 세워서 이제 중국을 통치하자. 그리고 중국을 먹었으면 됐지. 이제 저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쿠빌라이가 특히 이제 중국의 원나라 황제가 돼서 그 중국인이 되자라고 해야 될까? 중국 문명, 중국에 살자라는 게 될 때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북원 세력이라고 하지만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몽고초원에 말 타는 이 전통을 버리면 그 중국인이 되자는 소리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쿠빌라이가 져요. 아. 지는데 이긴 쪽은 물론 결정적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쪽은 몽고에 살자고 쿠빌라이는 안에 살자는데 그럼 이긴 사람이 어떡하지? 쥐가 들어가서 중국에 살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원으로 독립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몽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이제 고려가 일종의 동맹을 이제 이 외교 관계를 맺자, 동맹을 맺자라고 오니까 뭐 병자호란 때 거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있고 만주에서 몽고로 이어지는 북쪽이 있고 조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 협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 뭐 나중에 보니까 양면 협공을 할 만큼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는 이거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쪽이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가 그런 말도 하죠. 고려는 우리가 30년을 공격해서 버틴 나라다. 이 강한 나라가 지금 내 편이 된다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뭐 그래서 당장 이제 부마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몽고 입장에서는 1급의 동맹자로 하니까 혼인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흔히 생각하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황제의 막내딸하고 결혼시켜요. 충녀랑을. 네네. 그런 경우는 역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들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계속하지만 황제급 딸하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 어떤 국제정치의 관계 속에서 고려의 주가가 지난 30년의 투쟁까지 포함해서 고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확실히 이제 고려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세를 잘 읽고 제안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항쟁을 포기하고 항복한 거 아니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항복이 무조건 머리 쪼아리고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 일종의 나름 국제관계를 위한 배팅이었고 나름 또 그게 몽고 황씨라고 결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걸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당시로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적 배팅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배팅으로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또 이제 다음 세대 인간은 항상 주어진 조건을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로 벌어지는데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 호란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이제 항복만 받고 이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청나라는 지금 1차 타겟이 중국 명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건 조선에다 전투력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청나라 후금의 약점은 병력 부족이에요. 인구 부족. 그러니 중국을 삼키려면 정말 전력을 기울이고 전 인구가 이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기습의 우려를 제거해야 되죠. 더더욱이. 왜냐하면 앞으로 총력 전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을 눌러놔야 하지만 반대로 조선을 주둔시키고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이 우리를 치지 않게 한다는 것만 달성하면 걔가 최선인 거예요. 네, 최근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잖아요.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될 자세,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지만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규모로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날 때는 항상 이유가 똑같아요. 한 시대를 가지고 온 가치와 틀과 방법이 이제 쓸데없게 된 거예요. 번데기하고 비슷하다. 고치를 깨고 번데기를 나오는 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왜 보름달은 전성기가 아니라 세태가 시작되는 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달이 차면은 이게 낡은 껍질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니까 이게 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깨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름달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꽉 찼으니 이 상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보름달의 최대 이익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끝날 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체제와 사회 변화와 발전이 맞지 않게 됐을 때 이제 극단적인 갈등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큰 전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버린다,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혜는 낡은 지혜를 빨리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가 아주 멀쩡해요. 뭐 성능도 좋아. 근데 갑자기 그 카센터에 갔더니 큰일 나셨네.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되고 이거 잠깐 폐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름달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걸 오히려 알고 빨리 변하고 바꿔서 새 차를 타시는 것이 내 인생에도 좋고 폭발하고 뭐 부서지는 광경을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큰 얘기를 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잘 얘기 못할 때가 있는데 좀 큰 틀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걸 작은 틀에 집어넣으면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저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강론이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10년 이상 내 가진 걸 가지고 뭘 누린다는 자체를 일단 버려야 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쟁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못 볼 거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나의 삶이나 세계 평화나 우리 사회 발전에 모두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긴 한데, 또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최근 또 출간하신 책도 있고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고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환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분류가 돼요. 어째서 한국은 중국에 흡수 통합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족은 원래 팽창적인 개념이에요. 한족이라고 하는 종족명은 혈통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중국이 흡수하든지 네. 이민족 왕조가 중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정복하든지 그런데 중국은 정복을 하든 한족은 정복을 하든 정복을 당하든 한족의 수를 늘려요. 중국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가 있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살아보면 중국인 귀족으로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훨씬 안락하고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게 돼요, 다. 그리고 중국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어떤 지배자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구조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자가 되면 중국만 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패배자든 승리자든 한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늘어나고 한족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진시황의 그 병마용을 보면, 그 병마용 전사들 보면 동양인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지금 우즈베크 쪽 같은데, 약간 서양인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인지 지금 다 형해화됐죠. 다 한족의 일부가 된 거예요. 원래 동이족,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애들이. 원래 쪽에 있는 오랑캐 예, 그런 개념이죠. 원래 동이족은 산동성 주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산동성 주민들이 한족에 편입되고 나자 한반도가 동이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의 그 아주 의식적인 목표물이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고조선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의 좀 전문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잖아요. 낙랑군, 임둔군, 대방군 이런 한사군을, 진번군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한사군을 초창기 고구려가 하나씩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낙랑군을 멸망시켜서 한반도로부터 중국의 세력을 축출했을 때, 이때부터 진정한 한국사가 시작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수적으로도 상당히 열세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고구려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기주대첩도 있고, 사실 거의 100대 1이잖아요. 그 병력의 비가. 그렇죠. 네네. 이 병력비가 100대 1을 하면 또 국뽕 과장하네 막 이러겠지만, 실제 숫자를 세보면 네. 예를 들어서 고건무가 지휘했던 평양선 전투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중국 사서와도 그 기록이 교차 검증되는 겁니다. 고구려부는 그때 평양성을 사수할 때 500명, 그 내후아의 중국 수군이 육군으로 전환된 거긴 하지만 45,000명이었거든요. 100대 1이네요, 그러면 진짜. 정말 100대 1로 네. 싸웠어요. 그 100대 1로 싸운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섬멸하다시피 했어요. 아, 중국 입군이 거의 섬멸이 됐다. 중국군, 그때 내후아의 45,000명 중국군을 거의 섬멸했죠. 500명의 그 고건무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많이 쳐들어오는데 이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숫자로 많은 적과 싸우는 법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이지? 목숨의 경제성이란 개념이 한반도의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의 경제성. 이쪽은 최대한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좋고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세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고대에 수나라가 몇 명이 왔습니까? 120만 명이 왔잖아요. 한 번의 침공에. 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의 전 세계 인구비와 지금의 인구비로 따지면 침공군이 1억 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그거는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코스미코로예요. 아예 그거는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숫자를 맞아서 싸울 때 그 싸움법을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싸움법이냐면, 이제 고구려가 사실은 싸움법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가장 잘 싸웠고,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신라 백제의 싸움법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고구려긴 해요. 처음부터 어떤 전쟁 국가로 처음부터 이제 출범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싸움을 보면 한국 특유의 싸움법이 나오죠. 뭐냐면 일단은 수성을 해야 돼요. 일단은 산성에 틀어박혀서 네. 거기서 농성을 해야 됩니다. 산성까지 올라오게 하면서 적군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그 많은 과정 동안 산성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적을 지치게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야 됩니다. 적의 머릿수를 줄여놓는 작업이란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한테 먹을 것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야를 하잖아요. 청야는 뭐냐면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 창고를 다 없애고 우물에 독을 타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물러가고 나서도 청야를 하고 난 다음에 싸움에서 이겨봐야 다시 이제 청야를 하면 다 그 남녀노소가 산성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의 관념이 중국, 일본, 유럽과 달라요. 이건 뭐 책에 자세히 썼지만, 그래서 이 농성을 풀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 적에게 넘어갔던 우리 마을을 우리가 수복했을 때, 적은 이제 압록강 넘어 물러가고 청야를 하고 나면 초토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또 다음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인 산성에 올라가서 서로 사이 나쁜 사람들끼리도 그때는 이타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다 같이 굶어야 되고, 다 같이 나눠야 되고, 다
다 같이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되고 다 같이 협심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삼중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국을 침공한 외적은 산성에서 농성을 하는 한국인들의 인내력 그리고 인내력을 발휘하는 시간에 경악했어요. 본인들이 계산한 시간을 넘어가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지치거든요. 그런 부분. 이거를 적이 산성을 함락시키려다가 좌절하고 나면 포위를 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얘네도 보급품이 떨어졌고 과거의 전쟁이란 건 보급품이 떨어지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특히 원정군 같은 경우에. 그때는 산성문을 열고 뒤를 치죠. 그 뒤를 칠 때는 협공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산성은 아군의 산성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산성에서도 문을 열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유명한 전투 있죠. 안시성 전투.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결국 적을 좌절시킨 다음에 적이 포위를 풀고 갈 때 뒤를 치면서 언제나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해요. 돌아간 적은 다시 회복해서 올 수 있는데 회복력과 생산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인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귀주 대첩도 그 귀주를 거쳐서 귀주에서 원래 싸울 게 아니었잖아요. 소비압의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군대였어요. 철수하는 걸 굳이 기다려서 국경을 넘기 전에 굳이 발목을 붙잡아서 싸워서 소멸시킨 거예요. 이게 한국의 그 굉장히 특이한 전쟁 관념이거든요. 적은 언제나 압도적이고 물자도 머릿수도 너무나 많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린도 일본군도 이해를 못했던 게 노량해전이에요. 그때 일본군은 이미 졌어요. 전쟁 끝났어요. 네. 이미 져서 돌아가는 길인데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명나라 도독인 진린이 이해를 못해서 이순신하고 언쟁을 했던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국의 성은 적으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이거 성 왜 이렇게 높고 크고 안 돼? 그냥 갈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 같은 경우는 적이 좌절하고 갈 때 혹은 성내에 침입했을 때 최대한 많은 적을 지형이나 성의 구조물로 적을 감싸서 몰살시키는 구조를 추구해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 일본은 아예 침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일본의 성의 관념은 유럽성하고 비슷해요. 약간 해자를 파가지고 약간 뭐 해자는 네네. 뭐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성의 구조 자체가 그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들, 그 다음에 그 엘리트 부사, 사무라이들과 일반 주민들이 분리된 공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성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마을을 비우고 다 올라가서 농성하게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죽기 위한 공간이 우리나라의 산성이에요. 관념이 다르죠. 중국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행정 구역을 보호하는 감싸는 방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한중일이 성의 관념이 다 다릅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는 정말 목숨 내놓고 농성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우리가 이제 당했다라는 선량한 피해자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국군들, 외적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뭐 조선군이든 고려군이든 굉장히 지독한 인간들인 거예요. 잔인한 인간들이고 싸움에 미친 사람들처럼 우리는 보여요. 왜? 물러가는 적을 굳이 잡아서 다 섬멸시키려고 하잖아요. 살수대첩도 그때 살수가 아닌 청천강인데 살수를 건너는 시점에 거기가 실질적인 거의 한 반쯤 국경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러가는 군대였잖아요. 굳이 다 죽였잖아요. 노량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량해전 때 일본군도 이해를 못하고 진린도 이해를 못해서 다 당황하고, 예. 그 이순신과 조선군만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전쟁 관념이 그때도 투영됐다는, 그건 매우 특수한 관념이에요.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사고방식이에요. 최대한 죽여놓는다. 그리고 그러한 산성의 최고의 파트너는 화약시대 이전에는 활이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라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가끔씩 하던 말이고 외국인들도 고려는 활 아니야? 조선의 무예라고 하면 단연 활이 아닌가? 라는 말을 일본과 명나라, 청나라에서 당연히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활이 얼마나 대단하니 뭐니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국뽕을 하고 싶지가 않고 좀 더 인문적으로 이거를 풀어내면 우리는 아까 산성 얘기도 했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 가장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 전쟁 장면은 야전이잖아요. 만대만, 천대천, 10만 대 10만 야전에서
막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와 하면서 백병전을 치르는 그게 항상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는 중국군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서 고구려 사람들, 고려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나 혼자 5명 죽인다. 5명 죽일 때 이쪽 1명 죽는다. 네. 교환비가 5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멸망해요. 멸망이에요. 그 정도 교환비로 안 돼. 아까 100대1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교환비 20대1 이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고구려는 중국과 7번 전쟁했거든요. 6번을 이기고 마지막에 1번 졌는데 멸망했어요. 체급이 다르고 회복력이 다르고 머릿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싸움을 잘해서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정말 대승을 거둬가면서 멋있게 물리쳤지만 한 번 물리칠 때마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갔었어요. 마지막에 멸망할 때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 물량을 상대했을 때 최대한 정말로 악착같이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야전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야전을 하더라도 백병전 대신 원거리 발사 무기를 통해서 백병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쏴서 맞추는 걸 잘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확실한 심증은 또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미군과 훈련하면 걔네는 병장 하사 정도 돼도 우리 이등병만도 못 맞춰. 약간 이런 증언들. 네네. 뭐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전방에서 뭐 미군하고 훈련하면서 헛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쪽은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다 끌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에 비하면 사격 실력을 비교하자면 아예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총도 걔네가 20배는 더 많이 쏴봤을 텐데 우리는 사격 가끔 하잖아요. 아 정말 뭐 있나? 이런 확실한 심증이 들긴 하죠. 그럼 정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격의 재능이 없는 우리의 선조들은 더 죽었을 확률이 많고 그래서 자연 선택처럼 사격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후손을 남기기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사격을 잘하나? 이런 식으로 뇌피셜을 굴려볼 수는 있겠죠. 예전에 90년대인가요? 그때 LA 흑인 폭동 있을 네. 때도 한인들이 막 예비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에서 막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막 사격하면서 그 자주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게 그 한국인의 네. 탄생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아본 사람들도 아니고 활을 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을 축조하거나 관리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에서 1박 2일 이상 묵어본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본능적인 싸움법 우리가 가장 잘 싸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즉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빈 건물을 장악해서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불법 침입해오는 그 폭도들을 사격을 통해서 제압해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그 시설과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산성과 사격이 만난 전형적인 예죠. 현대에 만난 전형적인 예죠.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DNA가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진짜. 그 유전적 DNA라고 말하면 좀 오바일 거고, 그럼 문화적, 인문적 DNA는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레토릭을 쓰자면.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외세 침략도 받아왔었고 수많은 전쟁사 중에서 가슴 아픈 역사도 몇몇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병자호란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게 청나라가 항복한 조선을 정복하지 않고 네. 그냥 돌아간 그런 사례거든요. 시원하게 인조의 큰절을 받고 네. 갔죠. 네. 일단 이거를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 청나라는 왜 그랬을까? 당시 청나라 경제는 이미 수십 년째 전쟁 경제예요. 계속 중국 국경을 약탈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그 사람을 훔쳐와요. 사람을요? 예. 사람을 훔쳐와서 계속해서 그 미개척지를 개척시켜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생산물로 그거를 군량 삼아서 또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어나가고 이런 전쟁 경제였어요. 전쟁 경제의 말이 멋있지 절름발이 경제잖아요. 뇌줄타기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산과 무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굉장히 위험한 나라 사이에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근대 강대국이 아니라 옛날부터 센 나라였어요.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였죠. 군사력도 세고 네. 중국은 뭐 이건 뭐 그 앞에 러시아 뭐 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팽창 방향으로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주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만주하고 중국이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틈에서 어떤 직접적 1차적인 타겟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란 침공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쟁인데 그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속국이다 뭐 정복지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당시로는 2차적 목표였단 말이야. 1차는 중국이라고. 거란도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후방을 정리한다. 청도 1차 목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북경을 점령하고 나니까 인질로 잡혀왔던 뭐 소현세자나 이 사람들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이것도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정학적 구조니까 우리가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고 지정학적 구조고. 그다음에 아무리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든 간에 국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작은 전쟁이 벌어져도 그냥 저쪽에 가서 붙어 살자. 그럴 마음이 섰다면은 흡수됐겠죠. 몽고가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약하게 지배했어도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나 몽고군에 가입해서 저기 뭐 독일까지 갈래요. 그랬다면 나라 없어졌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때 언어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독특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조분들이 결론적으로 싸우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특히 조선시대 군대가 붕괴되고 이런 거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근대 때는 이제 정신 갖고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수인 장군 이 부상자 명단을 보면 노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비와 승려들. 네네. 우리 생각에는 다른 나라는 뭐 노예다, 노비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스파르타는 그 헤일로타이를 군대 안 보내죠. 자기보다 10배나 많은데도 나라 망할 때쯤 되니까 시민권 주겠다고 데려오지. 누가 그 노예를 전쟁터에 집어넣어요. 같이 싸우게. 안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웠잖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과 정신과 노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생명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희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저기 쳐들어서 싸우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그리고 침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어오는 침략은 초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용기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할 것 같고 지금도 어떤 나라든지 군대 필요 없다. 이제 안 싸우고 싶다. 그냥 뭐 편히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국군의 날 얘기하다가도 잠깐 그런 말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로 너는 이런 국민에 가져야 돼. 뭐 너는 이게 이래야 돼. 이거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강요하지 말자. 만약에 나라가 군대 필요 없다. 국군의 날 할 필요도 없다. 쟤들 뭐 쳐다보고 싫다. 그럴 자유는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정말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애들을 뭐 강제로 뭐 군대를 넣어놓고 나라를 지키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자유인데 그 자유가 되면 이제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지. 완벽한 자유예요, 정말. 그런 만큼 중차대한 자유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사실 뭐 정부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국민성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임진왜란 당시에서도 뭐 노비라든지 승려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뭔가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이게 설명이 길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분도 있다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는 많이 장점으로 발휘됐죠. 그게 오랫동안 문화이기 때문에 뭐 단점은 죽이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텼죠. 뭐 방금 이제 강대국의 뭐 침략,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은 몽골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근데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물론 이제 싸워서 이긴 했죠. 하지만은 부마국으로 혼인까지 해서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가 이제 몽고의 세계 정복 이런 단계가 끝나고 이제 몽고 제국도 이제 2단계로 넘어가다. 이제 좀 이제 내치에 주력하자. 네네. 뭐 이러던 단계였고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원나라를 세워서 이제 중국을 통치하자. 그리고 중국을 먹었으면 됐지. 이제 저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쿠빌라이가 특히 이제 중국의 원나라 황제가 돼서 그 중국인이 되자라고 해야 될까? 중국 문명, 중국에 살자라는 이게 될 때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북원 세력이라고 하지만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몽고초원에 말 타는 이 전통을 버리면 그 중국인이 되자는 소리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쿠빌라이가 져요. 아. 지는데 이긴 쪽은 물론 결정적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쪽은 몽고에 살자고 쿠빌라이는 안에 살자인데 이긴 사람이 어떡하지? 지가 들어가서 중국에 살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원으로 독립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몽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이제 고려가 일종의 동맹을 이제 이 외교 관계를 맺자, 동맹을 맺자라고 오니까 뭐 병자호란 때 거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있고 만주에서 몽고로 이어지는 북쪽이 있고 조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 협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 뭐 나중에 보니까 양면 협공을 할 만큼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는 이거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쪽이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가 그런 말도 하죠. 고려는 우리가 30년을 공격해서 버틴 나라다. 이 강한 나라가 지금 내 편이 된다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뭐 그래서 당장 이제 부마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몽고 입장에서는 1급의 동맹자로 하니까 혼인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흔히 생각하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황제의 막내딸하고 결혼시켜요. 충녀랑을. 네네. 그런 경우는 역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들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계속하지만 황제급 딸하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 어떤 국제정치의 관계 속에서 고려의 주가가 지난 30년의 투쟁까지 포함해서 고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확실히 이제 고려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세를 잘 읽고 제안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항쟁을 포기하고 항복한 거 아니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항복이 무조건 머리 쪼아리고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 일종의 나름 국제관계를 위한 배팅이었고 나름 또 그게 몽고 황씨라고 결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걸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당시로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적 배팅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배팅으로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또 이제 다음 세대 인간은 항상 주어진 조건을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로 벌어지는데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이제 항복만 받고 이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청나라는 지금 1차 타겟이 중국 명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건 조선에다 전투력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청나라 후금의 약점은 병력 부족이에요. 인구 부족. 그러니 중국을 삼키려면 정말 전력을 기울이고 전 인구가 이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기습의 우려를 제거해야 되죠. 더더욱이. 왜냐하면 앞으로 총력 전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을 눌러놔야 하지만 반대로 조선을 주둔시키고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이 우리를 치지 않게 한다는 것만 달성하면 걔가 최선인 거예요. 네, 최근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잖아요.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될 자세,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지만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규모로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날 때는 항상 이유가 똑같아요.
시대를 가지고 온 가치와 틀과 방법이 이제 쓸데없게 된 거예요. 번데기하고 비슷하다. 고치를 깨고 번데기를 나오는 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왜 보름달은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가 시작되는 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달이 차면은 이게 낡은 껍질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니까 이게 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깨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름달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꽉 찼으니 이 상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보름달의 최대 이익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끝날 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체제와 사회 변화와 발전이 맞지 않게 됐을 때 이제 극단적인 갈등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큰 전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버린다,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혜는 낡은 지혜를 빨리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가 아주 멀쩡해요. 뭐 성능도 좋아. 근데 갑자기 카센터에 갔더니, 큰일 나셨네.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되고, 이거 잠깐 폐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름달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걸 오히려 알고 빨리 변하고 바꿔서 새 차를 타시는 것이 내 인생에도 좋고 폭발하고 부서지는 광경을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큰 얘기를 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잘 얘기 못할 때가 있는데 좀 큰 틀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걸 작은 틀에 집어넣으면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저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강론이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10년 이상 내 가진 걸 가지고 뭘 누린다는 자체를 일단 버려야 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쟁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못 볼 거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나의 삶이나 세계 평화나 우리 사회 발전에 모두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긴 한데, 또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최근 또 출간하신 책도 있고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고 반미용 교사 삼아서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환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분류가 돼요. 어째서 한국은 중국에 흡수 통합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족은 원래 팽창적인 개념이에요. 한족이라고 하는 종족명은 혈통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중국이 흡수하든지 이민족 왕조가 중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정복하든지. 그런데 중국은 정복을 하든 한족은 정복을 하든 정복을 당하든 한족의 수를 늘려요. 중국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가 있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살아보면 중국인 귀족으로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훨씬 안락하고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게 돼요, 다. 그리고 중국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어떤 지배자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구조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자가 되면 중국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패배자든 승리자든 한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늘어나고 한족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면, 병마용 전사들 보면 동양인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지금 우즈베크 쪽 같은데, 약간 서양인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인지 지금 다 형해화됐죠. 다 한족의 일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애들이. 원래 쪽에 있는 오랑캐 예, 그런 개념이죠. 원래 동이족은 산동성 주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산동성 주민들이 한족에 편입되고 나자 한반도가 동이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의 그 아주 의식적인 목표물이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고조선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의 좀 전문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잖아요. 낙랑군, 임둔군, 대방군 이런 한사군을 진범군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한사군을 초창기 고구려가 하나씩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낙랑군을 멸망시켜서 한반도로부터 중국의 세력을 축출했을 때 이때부터 진정한 한국사가 시작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수적으로도 상당히 열세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고구려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기주대첩도 있고 사실 거의 100대 1이잖아요. 그 병력의 비가. 그렇죠. 네네. 이 병력비가 100대 1을 하면 또 국뽕 과장하네 막 이러겠지만 실제 숫자를 세보면 네. 예를 들어서 고건무가 지휘했던 평양선 전투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중국 사서와도 그 기록이 교차가 엄청 되는 겁니다. 고구려군은 그때 평양선을 사수할 때 500명. 그 내후아의 중국 수군이 육군으로 전환된 거긴 하지만 45,000명이었거든요. 100대 1이네요, 그러면 진짜. 정말 100대 1로 네, 싸웠어요. 그 100대 1로 싸운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섬멸하다시피 했어요. 아, 중국이 거의 섬멸이 됐다. 중국군, 그때 내후아의 45,000명 중국군을 거의 섬멸했죠. 500명의 그 고건무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많이 쳐들어오는데 이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숫자로 많은 적과 싸우는 법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이지 목숨의 경제성이란 개념이 한반도의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의 경제성. 이쪽은 최대한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좋고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세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고대에 수나라가 몇 명이 왔습니까? 120만 명이 왔잖아요. 한 번의 침공에. 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의 전 세계 인구비와 지금의 인구비로 따지면 침공군이 1억 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거는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코스미코로예요. 아예 그거는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숫자를 맞아서 싸울 때 그 싸움법을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싸움법이냐면 이제 고구려가 사실은 싸움법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가장 잘 싸웠고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싸움법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고구려긴 해요. 처음부터 어떤 전쟁 국가로 처음부터 이제 출범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싸움을 보면 한국 특유의 싸움법이 나오죠. 뭐냐면 일단은 수성을 해야 돼요. 일단은 산성에 틀어박혀서 네. 거기서 농성을 해야 됩니다. 산성까지 올라오게 하면서 적군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그 많은 과정 동안 산성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적을 지치게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야 됩니다. 적의 머릿수를 줄여놓는 작업이란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한테 먹을 것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야를 하잖아요. 청야는 뭐냐면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 창고를 다 없애고 우물에 독을 타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물러가고 나서도 청야를 하고 난 다음에 싸움에서 이겨봐야 다시 이제 청야를 하면 다 그 남녀노소가 산성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의 관념이 중국, 일본, 유럽과 달라요. 이건 뭐 책에 자세히 썼지만 그래서 이 농성을 풀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 적에게 넘어갔던 우리 마을을 우리가 수복했을 때 적은 이제 압록강 넘어 물러가고 청야를 하고 나면 초토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또 다음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인 산성에 올라가서 서로 사이 나쁜 사람들끼리도 그때는 이타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다 같이 굶어야 되고 다 같이 나눠야 되고 다 같이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되고 다 같이 협심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국을 침공한 외적은 산성에서 농성을 하는 한국인들의 인내력 그리고 인내력을 발휘하는 시간에 경악했어요. 본인들이 계산한 시간을 넘어가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지치거든요. 그런 부분. 이거를 적이 산성을 함락시키려다가 좌절하고 나면
포위를 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얘네도 보급품이 떨어졌고, 과거의 전쟁이란 건 보급품이 떨어지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특히 원정군 같은 경우에. 그때는 산성문을 열고 뒤를 치죠. 그 뒤를 칠 때는 협공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산성은 아군의 산성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산성에서도 문을 열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유명한 전투 있죠. 안시성 전투.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결국 적을 좌절시킨 다음에 적이 포위를 풀고 갈 때 뒤를 치면서 언제나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해요. 돌아간 적은 다시 회복해서 올 수 있는데 회복력과 생산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인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귀주 대첩도 그 귀주를 거쳐서 귀주에서 원래 싸울 게 아니었잖아요. 소비에트의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군대였어요. 철수하는 걸 굳이 기다려서 국경을 넘기 전에 굳이 발목을 붙잡아서 싸워서 섬멸시킨 거예요. 이게 한국의 그 굉장히 특이한 전쟁 관념이거든요. 적은 언제나 압도적이고 물자도 머릿수도 너무나 많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린도 일본군도 이해를 못했던 게 노량해전이에요. 그때 일본군은 이미 졌어요. 전쟁 끝났어요. 네. 이미 져서 돌아가는 길인데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명나라 도독인 진린이 이해를 못해서 이순신하고 언쟁을 했던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국의 성은 적으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성 왜 이렇게 높고 크고 안 돼? 아, 그냥 갈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 같은 경우는 적이 좌절하고 갈 때 혹은 성내에 침입했을 때 최대한 많은 적을 지형이나 성의 구조물로 적을 감싸서 몰살시키는 구조를 추구해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 일본은 아예 침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일본의 성의 관념은 유럽성하고 비슷해요. 약간 해자를 파가지고 약간 뭐. 해자는 네네. 뭐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성의 구조 자체가 그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들, 그 다음에 그 엘리트 부사, 사무라이들과 일반 주민들이 분리된 공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성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마을을 비우고 다 올라가서 농성하게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죽기 위한 공간이 우리나라의 산성이에요. 관념이 다르죠. 중국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행정 구역을 보호하는 감싸는 방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한중일이 성의 관념이 다 다릅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농성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우리가 이제 당했다라는 선량한 피해자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국군들, 외적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뭐 조선군이든 고려군이든 굉장히 지독한 인간들인 거예요. 되게 잔인한 인간들이고 싸움에 미친 사람들처럼 우리는 보여요. 왜? 물러가는 적을 굳이 잡아서 다 섬멸시키려고 하잖아요. 살수대첩도 그때 살수가 아닌 청천강인데 살수를 건너는 시점에 거기가 실질적인 거의 한 반쯤 국경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러가는 군대였잖아요. 굳이 다 죽였잖아요. 노량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량해전 때 일본군도 이해를 못하고 진린도 이해를 못해서 다 당황하고, 예. 그 이순신과 조선군만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전쟁 관념이 그때도 투영됐다는, 그건 매우 특수한 관념이에요.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사고방식이에요. 최대한 죽여놓는다. 그리고 그러한 산성의 최고의 파트너는 화약시대 이전에는 활이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라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가끔씩 하던 말이고 외국인들도 고려는 활 아니야? 조선의 무예라고 하면 단연 활이 아닌가? 라는 말을 일본과 명나라, 청나라에서 당연히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활이 얼마나 대단하니 뭐니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국뽕을 하고 싶지가 않고 좀 더 인문적으로 이거를 풀어내면 우리는 아까 산성 얘기도 했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 가장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 전쟁 장면은 야전이잖아요. 만대만, 천대천, 10만 대 10만 야전에서 막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와 하면서 백병전을 치르는 그게 항상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는 중국군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나 혼자 5명 죽인다. 5명 죽일 때 이쪽 1명 죽는다. 네. 교환비가 5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멸망해요. 멸망이에요. 그 정도 교환비로 안 돼. 아까 100대1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교환비 20대1 이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고구려는
중국과 7번 전쟁했거든요. 6번을 이기고 마지막에 한 번 졌는데 멸망했어요. 체급이 다르고 회복력이 다르고 머릿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싸움을 잘해서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정말 대승을 거둬가면서 멋있게 물리쳤지만 한 번 물리칠 때마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갔었죠. 마지막에 멸망할 때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 물량을 상대했을 때 최대한 정말로 악착같이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야전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야전을 하더라도 백병전 대신 원거리 발사 무기를 통해서 백병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쏴서 맞추는 걸 잘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확실한 심증은 또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미군과 훈련하면 걔네는 병장 하사 정도 돼도 우리 이등병만도 못 맞춰. 약간 이런 증언들. 네네. 뭐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전방에서 뭐 미군하고 훈련하면서 헛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쪽은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다 끌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에 비하면 사격 실력을 비교하자면 아예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총도 걔네가 20배는 더 많이 쏴봤을 텐데 우리는 사격 가끔 하잖아요. 아, 정말 뭐 있나? 이런 확실한 심증이 들긴 하죠. 그럼 정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격의 재능이 없는 우리의 선조들은 더 죽었을 확률이 많고 그래서 자연 선택처럼 사격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후손을 남기기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사격을 잘하나? 이런 식으로 뇌피셜을 굴려볼 수는 있겠죠. 예전에 90년대인가요? 그때 LA 흑인 폭동 있을 네. 때도 한인들이 막 예비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에서 막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막 사격하면서 그 자주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게 그 한국인의 네. 탄생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아본 사람들도 아니고 활을 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을 축조하거나 관리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에서 1박 2일 이상 묵어본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본능적인 싸움법, 우리가 가장 잘 싸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즉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빈 건물을 장악해서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불법 침입해오는 그 폭도들을 사격을 통해서 제압해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그 시설과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산성과 사격이 만난 전형적인 예죠. 현대에 만난 전형적인 예죠.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DNA가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진짜. 유전적 DNA라고 말하면 좀 오바일 거고, 그럼 문화적, 인문적 DNA는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레토릭을 쓰자면.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외세 침략도 받아왔었고 수많은 전쟁사 중에서 가슴 아픈 역사도 몇몇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병자호란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게 청나라가 항복한 조선을 정복하지 않고 네. 그냥 돌아간 그런 사례거든요. 시원하게 인조의 큰절을 받고 네. 갔죠. 네. 일단 이거를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 청나라는 왜 그랬을까? 당시 청나라 경제는 이미 수십 년째 전쟁 경제예요. 계속 중국 국경을 약탈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그 사람을 훔쳐와요. 사람을요? 예. 사람을 훔쳐와서 계속해서 그 미개척지를 개척시켜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생산물로 그거를 군량 삼아서 또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어나가고 이런 전쟁 경제였어요. 전쟁 경제의 말이 멋있지 절름발이 경제잖아요. 뇌줄타기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산과 무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굉장히 위험한 나라 사이에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근대 강대국이 아니라 옛날부터 센 나라였어요.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였죠. 군사력도 세고 네. 중국은 뭐 이건 뭐 그 앞에 러시아 뭐 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팽창 방향으로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주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만주하고 중국이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틈에서 어떤 직접적 1차적인 타겟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란 침공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전쟁인데 그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속국이나 뭐 정복지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당시로는 2차적 목표였단 말이야. 1차는 중국이라고. 거란도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후방을 정리한다.
청도 1차 목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북경을 점령하고 나니까 인질로 잡혀왔던 뭐 소현세자나 이 사람들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이것도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정학적 구조니까 우리가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고 지정학적 구조고 그다음에 아무리 지정학적 구조가 어떻든 간에 국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작은 전쟁이 벌어져도 그냥 저쪽에 가서 붙어 살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은 흡수됐겠죠. 몽고가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약하게 지배했어도 우리 같이 삽시다. 나 몽고군에 가입해서 저기 뭐 독일까지 갈래요. 그랬다면 나라 없어졌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때 언어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독특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조분들이 결론적으로 싸우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특히 조선시대 군대가 붕괴되고 이런 거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말 이제 근대 때는 이게 정신 갖고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싸웠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수인 장군 이 부상자 명단을 보면 노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비와 승려들. 네네. 우리 생각에는 다른 나라는 뭐 노예다, 노비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스파르타는 그 헤일로타이를 군대 안 보내죠. 자기보다 10배나 많은데도 나라 망할 때쯤 되니까 시민권 주겠다고 데려오지. 누가 그 노예를 전쟁터에 집어넣어요. 같이 싸우게. 안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웠잖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과 정신과 노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생명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 희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저기 쳐들어서 싸우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그리고 침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어오는 침략은 초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용기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할 것 같고 지금도 어떤 나라든지 군대 필요 없다. 이제 안 싸우고 싶다. 그냥 뭐 편히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국군의 날 얘기하다가도 잠깐 그런 말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로 너는 이런 국민에 가져야 돼. 뭐 너는 이게 이래야 돼. 이거 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강요하지 말자. 만약에 나라가 군대 필요 없다. 국군의 날 할 필요도 없다. 쟤들 뭐 쳐다보고 싫다. 그럴 자유는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정말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애들을 뭐 강제로 뭐 군대를 넣어놓고 나라를 지키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자유인데 그 자유가 되면 이제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지. 완벽한 자유예요, 정말. 그런 만큼 중차대한 자유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사실 뭐 정부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국민성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임진왜란 당시에서도 뭐 노비라든지 승려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뭔가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이게 설명이 길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분도 있다고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것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는 많이 장점으로 발휘됐죠. 그게 오랫동안 문화이기 때문에 뭐 단점은 죽이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텼죠. 뭐 방금 이제 강대국의 뭐 침략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은 몽골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근데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물론 이제 싸워서 이기긴 했죠. 하지만은 부마국으로 혼인까지 해서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가 이제 몽고의 세계 정복 이런 단계가 끝나고 이제 몽고 제국도 이제 2단계로 넘어가나 이제 좀 이제 내치에 주력하자 네네. 뭐 이러던 단계였고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원나라를 세워서 이제 중국을 통치하자. 그리고 중국을 먹었으면 됐지. 이제 저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쿠빌라이가 특히 이제 중국의 원나라 황제가 돼서 그 중국인이 되자라고 해야 될까? 중국 문명, 중국에 살자라는 이게 될 때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북원 세력이라고 하지만 안 된다. 우리가 이거 몽고초원에 말 타는 이 전통을 버리면 그 중국인이 되자는 소리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쿠빌라이가 져요. 지는데 이긴 쪽은 물론 결정적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긴 쪽은 몽고에 살자고 쿠빌라이는 안에 살자인데 이긴 사람이 어떡하지? 쥐가 들어가서 중국에 살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원으로 독립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몽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이제 고려가 일종의 동맹을 이제 이 외교 관계를 맺자, 동맹을 맺자라고 오니까 뭐 병자호란 때 거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있고 만주에서 몽고로 이어지는 북쪽이 있고 조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 협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 뭐 나중에 보니까 양면 협공을 할 만큼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는 이거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쪽이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가 그런 말도 하죠. 고려는 우리가 30년을 공격해서 버틴 나라다. 이 강한 나라가 지금 내 편이 된다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뭐 그래서 당장 이제 부마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몽고 입장에서는 1급의 동맹자로 하니까 혼인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흔히 생각하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황제의 막내딸하고 결혼시켜요. 충녀랑을. 네네. 그런 경우는 역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들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계속하지만 황제급 딸하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 어떤 국제정치의 관계 속에서 고려의 주가가 지난 30년의 투쟁까지 포함해서 고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확실히 이제 고려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정세를 잘 읽고 제안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항쟁을 포기하고 항복한 거 아니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항복이 무조건 머리 쪼아리고 저는 이제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다. 일종의 나름 국제관계를 위한 배팅이었고 나름 또 그게 몽고 황씨라고 결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걸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당시로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적 배팅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배팅으로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또 이제 다음 세대 인간은 항상 주어진 조건을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로 벌어지는데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이제 항복만 받고 이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청나라는 지금 1차 타겟이 중국 명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건 조선에다 전투력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청나라 후금의 약점은 병력 부족이에요. 인구 부족. 그러니 중국을 삼키려면 정말 전력을 기울이고 전 인구가 이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기습의 우려를 제거해야 되죠. 더더욱이. 왜냐하면 앞으로 총력 전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을 눌러놔야 하지만 반대로 조선을 주둔시키고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이 우리를 치지 않게 한다는 것만 달성하면 걔가 최선인 거예요. 네, 최근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잖아요.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되짚어봐야 될 자세,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지만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규모로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날 때는 항상 이유가 똑같아요. 한 시대를 가지고 온 가치와 틀과 방법이 이제 쓸데없게 된 거예요. 번데기하고 비슷하다. 고치를 깨고 번데기를 나오는 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왜 보름달은 전성기가 아니라 쇠퇴가 시작되는 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달이 차면은 이게 낡은 껍질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니까 이게 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깨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름달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꽉 찼으니 이 상태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보름달의 최대 이익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끝날 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체제와 사회 변화와 발전이 맞지 않게 됐을 때 이제 극단적인 갈등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큰 전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버린다,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혜는 낡은 지혜를 빨리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가 아주 멀쩡해요. 뭐 성능도 좋아. 근데 갑자기 카센터에 갔더니, 큰일 나셨네.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되고, 이거 잠깐 폐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름달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걸 오히려 알고 빨리 변하고 바꿔서 새 차를 타시는 것이 내 인생에도 좋고 폭발하고 부서지는 광경을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큰 얘기를 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잘 얘기 못할 때가 있는데 좀 큰 틀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걸 작은 틀에 집어넣으면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저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강론이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10년 이상 내 가진 걸 가지고 뭘 누린다는 자체를 일단 버려야 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쟁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이런 못 볼 거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나의 삶이나 세계 평화나 우리 사회 발전에 모두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긴 한데, 또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최근 또 출간하신 책도 있고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고 반미용 교사 삼아서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환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미스테리로 분류가 돼요. 어째서 한국은 중국에 흡수 통합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한족은 원래 팽창적인 개념이에요. 한족이라고 하는 종족명은 혈통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중국이 흡수하든지 이민족 왕조가 중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정복하든지. 그런데 중국은 정복을 하든 한족은 정복을 하든 정복을 당하든 한족의 수를 늘려요. 중국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가 있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살아보면 중국인 귀족으로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훨씬 안락하고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선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게 돼요, 다. 그리고 중국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어떤 지배자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구조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자가 되면 중국만 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패배자든 승리자든 한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늘어나고 한족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면, 병마용 전사들 보면 동양인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지금 우즈베크 쪽 같은데, 약간 서양인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인지 지금 다 형해화됐죠. 다 한족의 일부가 된 거예요. 원래 동이족,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애들이. 원래 쪽에 있는 오랑캐 그런 개념이죠. 원래 동이족은 산동성 주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산동성 주민들이 한족에 편입되고 나자 한반도가 동이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늘어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에
그 아주 의식적인 목표물이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고조선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의 좀 전문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잖아요. 낙랑군, 임둔군, 대방군 이런 한사군을 진범군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설치된 한사군을 초창기 고구려가 하나씩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낙랑군을 멸망시켜서 한반도로부터 중국의 세력을 축출했을 때 이때부터 진정한 한국사가 시작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수적으로도 상당히 열세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고구려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기주대첩도 있고 사실 거의 100대 1이잖아요. 그 병력의 비가. 그렇죠. 네네. 이 병력비가 100대 1을 하면 또 국뽕 과장하네 막 이러겠지만 실제 숫자를 세보면 네. 예를 들어서 고건무가 지휘했던 평양선 전투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중국 사서와도 그 기록이 교차 검증되는 겁니다. 고구려부는 그때 평양선을 사수할 때 500명. 그 내후아에 중국 수군이 육군으로 전환된 거긴 하지만 45,000명이었거든요. 100대 1이네요, 그러면 진짜. 정말 100대 1로 네. 싸웠어요. 그 100대 1로 싸운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섬멸하다시피 했어요. 아, 중국군이 거의 섬멸이 됐다. 그때 내후아에 45,000명 중국군을 거의 섬멸했죠. 500명의 그 고건무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많이 쳐들어오는데 이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숫자로 많은 적과 싸우는 법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이지 목숨의 경제성이란 개념이 한반도의 전쟁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의 경제성. 이쪽은 최대한 적게 죽고 저쪽은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좋고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세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고대에 수나라가 몇 명이 왔습니까? 120만 명이 왔잖아요. 한 번의 침공에. 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의 전 세계 인구비와 지금의 인구비로 따지면 침공군이 1억 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거는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코스미코로예요. 아예 그거는 말이 되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숫자를 맞아서 싸울 때 그 싸움법을 개발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싸움법이냐면, 이제 고구려가 사실은 싸움법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가장 잘 싸웠고,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싸움법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고구려긴 해요. 처음부터 어떤 전쟁 국가로 처음부터 이제 출범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싸움을 보면 한국 특유의 싸움법이 나오죠. 뭐냐면 일단은 수성을 해야 돼요. 일단은 산성에 틀어박혀서 네. 거기서 농성을 해야 됩니다. 산성까지 올라오게 하면서 적군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군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그 많은 과정 동안 산성에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적을 지치게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야 됩니다. 적의 머릿수를 줄여놓는 작업이란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한테 먹을 것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청야를 하잖아요. 청야는 뭐냐면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 창고를 다 없애고 우물에 독을 타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물러가고 나서도 청야를 하고 난 다음에 싸움에서 이겨봐야 다시 이제 청야를 하면 다 그 남녀노소가 산성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의 관념이 중국, 일본, 유럽과 달라요. 이건 뭐 책에 자세히 썼지만 그래서 이 농성을 풀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 적에게 넘어갔던 우리 마을을 우리가 수복했을 때 적은 이제 압록강 넘어 물러가고 청야를 하고 나면 초토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또 다음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인 산성에 올라가서 서로 사이 나쁜 사람들끼리도 그때는 이타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다 같이 굶어야 되고 다 같이 나눠야 되고 다 같이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되고 다 같이 협심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국을 침공한 외적은 산성에서 농성을 하는 한국인들의 인내력 그리고 인내력을 발휘하는 시간에 경악했어요. 본인들이 계산한 시간을 넘어가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지치거든요. 그런 부분. 이거를 적이 산성을 함락시키려다가 좌절하고 나면 포위를 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얘네도 보급품이 떨어졌고 과거의 전쟁이란 건 보급품이 떨어지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특히 원정군 같은 경우에. 그때는 산성문을 열고 뒤를 치죠. 그 뒤를 칠 때는 협공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산성은 아군의 산성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산성에서도 문을 열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유명한 전투 있죠. 안시성 전투.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해서 결국 적을 좌절시킨 다음에 적이 포위를 풀고 갈 때 뒤를 치면서 언제나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해요. 돌아간 적은 다시 회복해서 올 수 있는데 회복력과 생산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인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귀주 대첩도 그 귀주를 거쳐서 귀주에서 원래 싸울 게 아니었잖아요. 소비압의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군대였어요. 철수하는 걸 굳이 기다려서 국경을 넘기 전에 굳이 발목을 붙잡아서 싸워서 소멸시킨 거예요. 이게 한국의 그 굉장히 특이한 전쟁 관념이거든요. 적은 언제나 압도적이고 물자도 머릿수도 너무나 많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린도 일본군도 이해를 못했던 게 노량해전이에요. 그때 일본군은 이미 졌어요. 전쟁 끝났어요. 네. 이미 져서 돌아가는 길인데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명나라 도독인 진린이 이해를 못해서 이순신하고 언쟁을 했던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국의 성은 적으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성 왜 이렇게 높고 크고 안 돼? 아, 그냥 갈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 같은 경우는 적이 좌절하고 갈 때 혹은 성내에 침입했을 때 최대한 많은 적을 지형이나 성의 구조물로 적을 감싸서 몰살시키는 구조를 추구해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 일본은 아예 침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일본의 성의 관념은 유럽 성하고 비슷해요. 약간 해자를 파가지고 약간 뭐. 해자는 네네. 뭐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성의 구조 자체가 그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들, 그 다음에 그 엘리트 부사, 사무라이들과 일반 주민들이 분리된 공간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성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마을을 비우고 다 올라가서 농성하게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죽기 위한 공간이 우리나라의 산성이에요. 관념이 다르죠. 중국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행정 구역을 보호하는 감싸는 방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한중일이 성의 관념이 다 다릅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농성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우리가 이제 당했다라는 선량한 피해자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국군들, 외적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뭐 조선군이든 고려군이든 굉장히 지독한 인간들인 거예요. 잔인한 인간들이고 싸움에 미친 사람들처럼 우리는 보여요. 왜? 물러가는 적을 굳이 잡아서 다 섬멸시키려고 하잖아요. 살수대첩도 그때 살수가 아닌 청천강인데 살수를 건너는 시점에 거기가 실질적인 거의 한 반쯤 국경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러가는 군대였잖아요. 굳이 다 죽였잖아요. 노량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량해전 때 일본군도 이해를 못하고 진린도 이해를 못해서 다 당황하고, 예. 그 이순신과 조선군만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전쟁 관념이 그때도 투영됐다는, 그건 매우 특수한 관념이에요.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사고방식이에요. 최대한 죽여놓는다. 그리고 그러한 산성의 최고의 파트너는 화약시대 이전에는 활이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라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도 가끔씩 하던 말이고 외국인들도 고려는 활 아니야? 조선의 무예라고 하면 단연 활이 아닌가? 라는 말을 일본과 명나라, 청나라에서 당연히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활이 얼마나 대단하니 뭐니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국뽕을 하고 싶지가 않고 좀 더 인문적으로 이거를 풀어내면 우리는 아까 산성 얘기도 했지만 전쟁 영화를 보면 가장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 전쟁 장면은 야전이잖아요. 만대만, 천대천, 10만 대 10만 야전에서 막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와 하면서 백병전을 치르는 그게 항상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는 중국군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나 혼자 5명 죽인다. 5명 죽일 때 이쪽 1명 죽는다. 네. 교환비가 5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멸망해요. 멸망이에요. 그 정도 교환비로 안 돼. 아까 100대1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교환비 20대1 이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고구려는 중국과 7번 전쟁했거든요. 6번을 이기고 마지막에 1번 졌는데 멸망했어요. 체급이 다르고 회복력이 다르고 머릿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싸움을 잘해서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정말 대승을 거둬가면서 멋있게 물리쳤지만 한 번 물리칠 때마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갔었죠. 마지막에 멸망할 때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 물량을 상대했을 때 최대한 정말로 악착같이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야전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야전을 하더라도 백병전 대신 원거리 발사 무기를 통해서 백병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쏴서 맞추는 걸 잘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확실한 심증은 또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미군과 훈련하면 걔네는 병장 하사 정도 돼도 우리 이등병만도 못 맞춰. 약간 이런 증언들. 네네. 뭐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전방에서 뭐 미군하고 훈련하면서 헛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쪽은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다 끌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에 비하면 사격 실력을 비교하자면 아예 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총도 걔네가 20배는 더 많이 쏴봤을 텐데 우리는 사격 가끔 하잖아요. 아, 정말 뭐 있나? 이런 확실한 심증이 들긴 하죠. 그럼 정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격에 재능이 없는 우리의 선조들은 더 죽었을 확률이 많고 그래서 자연 선택처럼 사격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후손을 남기기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서 사격을 잘하나? 이런 식으로 뇌피셜을 굴려볼 수는 있겠죠. 예전에 90년대인가요? 그때 LA 흑인 폭동 네. 있을 때도 한인들이 막 예비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에서 막 바리케이트 쌓아놓고 막 사격하면서 그 자주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게 그 한국인의 네. 탄생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아본 사람들도 아니고 활을 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을 축조하거나 관리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산성에서 1박 2일 이상 묵어본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본능적인 싸움법, 우리가 가장 잘 싸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즉시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빈 건물을 장악해서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불법 침입해오는 그 폭도들을 사격을 통해서 제압해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그 시설과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은 산성과 사격이 만난 전형적인 예죠. 현대에 만난 전형적인 예죠.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DNA가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진짜. 유전적 DNA라고 말하면 좀 오바일 거고, 그럼 문화적, 인문적 DNA는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레토릭을 쓰자면.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외세 침략도 받아왔었고 수많은 전쟁사 중에서 가슴 아픈 역사도 몇몇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병자호란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게 청나라가 항복한 조선을 정복하지 않고 네. 그냥 돌아간 그런 사례거든요. 시원하게 인조의 큰절을 받고 네. 갔죠. 네. 일단 이거를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때 청나라는 왜 그랬을까? 당시 청나라 경제는 이미 수십 년째 전쟁 경제예요. 계속 중국 국경을 약탈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그 사람을 훔쳐와요. 사람을요? 예. 사람을 훔쳐와서 계속해서 그 미개척지를 개척시켜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생산물로 그거를 군량 삼아서 또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어나가고 이런 전쟁 경제였어요. 전쟁 경제의 말이 멋있지 절름발이 경제잖아요. 뇌줄타기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산과 무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